울산의 일산해수욕장. 여기에는 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어떤 이야기를 품은 채 이곳에 세워져 있는 걸까?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들에게 제2의 모스크바로 불릴 만큼 항일운동의 산지였던 울산 동구.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하에서도 민족교육을 통해 독립정신을 일깨워주려 노력한 작은 학교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리곤 흔적만 남게 되어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으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간절했던 바람을. (1919년 3.1절 운동 이후 울산에서도 신간회, 청년운동, 야학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1922년 지금의 동구 일산동인 동면 일산리에서도 노동야학을 이어받은 사립보성학교가 설립된다. 동구에는 그 당시에 남목이 행정의 중심이다 보니까 남목에 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고 나니까 다른 데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허가 없이 이 사립으로 뭐 이렇게 학원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그것을 학교라 하는 게 아니고 사립 학원 또는 강습소 이런 이름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일산진에 보성학교가 설립되었는지 주목했고 그 이유를 방어진에서 찾게 된다. 당시 방어진은 풍부한 어업자원으로 인한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도시 지역으로 아직도 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일본인들이 1905년 이후에 우리나라로 대거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육지면 육지, 바닷가면 바닷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데 동해안 쪽에 진출한 이제 일본인들이 그 방어진 앞바다의 풍부한 어족 자원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방어진을 어항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방어진이 큰 항구로 나가려면 방파제는 기본입니다. 큰 파도를 피하거나 아니면 태풍과 같은 그런 바다의 재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없이는 항구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어진은 1910년대 후반 고등어 수행량의 증가로 수많은 일본인들의 배가 정박하며 일본인 어업 자본가와 총독부는 더 큰 방파제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무려 150m에 이르는 방파제를 1923년부터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27년도에 이 방파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방어진 방파제는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 중에 동해안 바다 쪽에서는 제일 큰 방파제를 건설하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150m 정도에 이르는 방파제가 동해안 바닷가 쪽에는 없었던 거죠. 일본인들의 주도하에 진행된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일본인들이 세운 방파제 축조 기념비로 남게 된다. 일본 자본이 크게 넘어와서 수산업과 조선업 그리고 각종 산업들이 일구어졌던 동해안에서는 북쪽으로 원선과 더불어서 가장 큰 항구로서 커졌습니다. 당연히 방어진에는 일제의 기세가 등등했던 거죠. 그래서 방파제는 처음에 의도는 분명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어족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든 거예요. 이처럼 어장을 중심으로 일제의 수탈이 심했던 방어진의 영향을 받아 일산진에서는 항일운동이 커지기 시작하며 그곳의 중심에 보성학교가 있었다. 취재 도중 때마침 울산박물관에서 보성학교의 소식이 들려왔다. 여기서 우리는 낡은 사진 속의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선생은 이제 교육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이고 또 울산의 어떤 선각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성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 보성학교가 1920년 이후부터 45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졸업생을 배출해서 총 499명의 학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만들어진 많은 사립학교가 대부분 다 없어지는데 도중에 끊이지 않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학교가 유지가 돼서 학생들이 배출이 되었었습니다. 성세빈은 또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했어요. 뒤에 재정적으로도 협조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끝까지 몰고 가지 않았나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대단히 이제 이분이 이걸 통해서 이 학교 사립학교를 통해서 또 청년회를 만들고 또 항일운동을 하고 이런 구심점이 됐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성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을 맡아 운영하던 성세빈 선생은 지금은 삼일회관으로 남아있는 울산 청년회관에서 신간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보성학교를 항일운동의 네트워크로 만들었다. 동면 지역의 청년회, 그다음에 5.1 청년 동맹, 그다음 또 소년회 운동, 청년운동과 소년회 운동과 그다음에 신간회 울산지회의 또 분회, 그다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당시 동아일보나 지역 민족 신문의 기자로서 활동하는 부분, 근데 신문 지국이 거기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공간, 학교라는 공간을 가지고 강습회나 그다음에 그 공간을 가지고 야학을 진행한다거나 단순하게 사립학교라는 공간에서 머물지 않고 종합적인 항일운동의 근거지로서 그 공간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소년부터 청년을 거쳐서 장년에 이르는 어떤 일관된 조직을 구축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보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구 지역입니다. 그것을 이끌어 나간 분이 바로 성세빈 선생이죠. 그러나 성세빈 선생은 한 인물의 사망 사건으로 교장직에서 물러나고 만다. 당시 서진문의 사망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일제의 탄압과 회교 명령을 막기 위해 성세빈 선생은 자진 사퇴를 선택한다. 서진문 선생의 유해가 도착하고 그때 보여줬던 보성학교나 동면 지역의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빌밀대로 사립학교령을 들어서 실제적인 그 보성학교의 폐쇄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됐던 건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서진문 사건이 있었으니 그 전에는 뭐 탄압이 없었고 뭐 그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제가 방관하고 수수방관했느냐,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보성학교에서 물러난 성세빈 선생은 경제활동을 통해 항일운동에 기여를 하지만 1938년 돌연 사망을 하게 된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려 모여들었고, 당시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여운형 선생도 참석했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죽음 자체는 동면 지역의 하나의 지도자였었고, 그 사회를 이끌었던 지역의 그 훌륭하신 존경받는 선생님의 죽음이란 부분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 안타까움을 줬던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성세빈 선생이 떠난 보성학교는 1945년까지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며 항일운동의 인적 저수지 역할을 계속한다. 5월달경에 보성학교는 일제의 지시에서 강제 폐교를 당했지만 8월 10일 해방 이후에 그 학교 건물이 바로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년대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문맹을 어떤 타파하기 위한 야학으로 일정 기간 또 사용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하던 보성학교는 1970년 초부터 점차 가게나 주거 지역으로 사라져갔고 성세빈 선생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만이 남겨졌으나 아직까지도 성세빈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원 지정은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를 지정할 때 옥고를 치렀느냐라는 부분을 중요한 기준으로 봤어요. 근데 성세빈 선생 같은 경우는 옥고를 치른 그 기록이 감옥에 수감됐던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경찰의 핍박과 탄압을 받았던 것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게 사법적인 처리로서의 옥고를 치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성세빈 선생 관련된 독립운동에 관련돼서 되게 얕게 취급했던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활동이 성세빈 선생이 사실 받으신 분들보다 단지 감옥을 안 갔다 왔을 뿐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순한 기준만 가지고 안 주게 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의 그 국가 유공자를 인정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시간에 계속 받고 되는 거야.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삶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비석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